안녕하세요. 두둠치 스테이션 162화 시작하겠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혜인님을 마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혜인입니다. 청취자분들에게는 일주일 만에 돌아온 것이지만 네, 랜선 친구와 다름없는 저희는 정말 오랜만에 보았죠. 올해 없던데요? 그죠? 어떤 거요? 저희의 만남이요? 네. 아, 저희가 같이 녹음실에 앉은 게 그쪽 꽤 오래됐죠. 네. 아마 저희 팟캐스트 3주년 됐을 때? 그때가 저도 그래서 찾아보니까 2024년 9월. 아, 그 이후로 처음이에요? 굉장히 오래됐군요. 네. 그게 9월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부키에서 나온 변호사님 책 한 권 하는 게 있고. 시간이 빠르군요. 네.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하지만 저는 항상 커피타임 잘 듣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저도 항상 부머클럽 잘 듣고 있었고 네. 늘 목소리로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익숙합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뵐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지은님의 건강 이런 일정으로 네. 건강 확보 괜찮은가 늘 조금 걱정이 되지만 또 네. 튼튼하게 또 활기차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네, 살찌는 응원하는 거 마음이에요. 빼고는 지금 괜찮아요. 아 살이 좀 오르셨어요? 살이 올라가지고 큰일 났네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한 계란 없죠? 몸무게 한 계란. 근데 사실 저도 8월부터 서울에서 생활을 하면서 살이 올랐죠. 조금 근데 예상한 미래이긴 했습니다. 그래요? 혼자 살면서 왜 그럴까요? 먹을 것이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그쵸. 네네. 맛집 동네라서. 네네. 네. 그래서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에 나오면서 운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무슨 운동을 할까 고민을 하면서 고민만 하다가 4개월이 갔죠. 운동할 곳은 100군데지만 고민이 그렇습니다. 됐죠. 네. 네. 저도 좀 일이 바쁘다 하면서 이제 뭐 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렇게 하고 먹을 거는 계속 똑같이 먹다 보니까 11월부터 이제 막 해가지고 아 지금 큰일 났다 이제 약간 혼자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로 연말 자제하고 새해부터 또 열심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방송이에요 저는. 네네네. 네. 축하드려요. 혜인님은 다음 주가 한 주 남았고 네네. 또 우리 두둠치 스테이션 시즌 1을 또 마무리하는 방송으로 사실 오늘 올해의 책 겸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었는데 일단 3주년 방송으로 다 가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희 또 뭐 커피타임 게스트로 내년은 또 그렇게 만나면 되니까 뭐 아쉬운 점은 다 내려놓고 네네. 좋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셨는지 12월 한 달 혹은 11월 어떻게 지내고 계셨나요? 저의 근황은 되게 심플하긴 해요. 제가 프리랜서로 하는 일 외에도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일을 여름부터 시작을 하면서 8시에 출근이거든요. 집에서 25분 정도 거리. 걸어서 아니면 아니요. 버스? 버스와 지하철을 둘 다 심지어 타긴 하지만 어쨌든 통근하게 무리는 없는 거리. 그래서 8시 출근, 2시 퇴근이라서 그 말은 이제 6시에는 일어나야 하고 6시에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시에 잠을 자야 돼요. 일찍 자야죠. 네, 그래서 제 생활 패턴이 그렇게 정착이 되어버려서 물론 그 2시부터 자유시간 뭐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넷플릭스 보는 것도 있고 책 사는 것도 있고 밥 먹는 것도 있고 요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하긴 하지만 어쨌든 12월뿐만 아니라 가장 큰 변화가 프리랜서 이후로 처음으로 굉장히 짜여진 루틴이 생겼다. 근데 좀 좋다.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루틴이긴 하죠. 갓생이잖아요. 6시 일어나는 거 정말. 네. 근데 그게 될까 싶기는 했는데 또 아직까지는 되고 있어서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또 갓생이라고도 하셨고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그렇진 않습니다. 프리랜서 일이 줄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이라서요. 네. 네, 콘텐츠 업계분들 다들 화이팅이시고요. 네.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올해는 또 영화 공연 쪽을 또 많이 보신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오늘도 올해 책으로 꼽고 싶은 책 중에 영화와 관련된 게 있기도 한데 공연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특히 클래식 공연을 처음 내돈내산해서 봤었고 좀 관성을 깨고 싶기는 했어요. 그냥 집에서 너무 편하게 OTT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최대한 관성을 깨고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고 싶은 그리고 그렇게 실행에 옮겨본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가장 많이 들은 혜인님의 노래 뭔지 궁금해가지고. 노래요? 안 뜨나요? 제가 사실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세 군데를 쓰고 있어요. 좀 일로 쓰는 것도 있고 네. 정말 감상하는 걸로 쓰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다들 지금 이맘때 연말 결산으로 그 데이터로 그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데이터가 좀 부정확한 편이에요. 네. 내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제일 많이 요번에 들었다. 내 머릿속으로 그 하이브의 신인 남자 아이돌인 코르티스라는 그룹이 있거든요. 네. 그 그룹 노래를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하반기에 데뷔했음에도 고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그게 좀 굉장히 의미 없는 단어들의 나열로 이루어진 Z세대스러운 가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진짜 저는 물론 K-팝 아이돌 늘 이제 새로 데뷔하는 팀에 애정을 가지고 항상 보고 있지만 애정을 가지고 10년대생 분이 데뷔하는 것을 또 보고 있는 거죠. 와, 2010년대생이요? 네네네. 와, 그렇구나, 이제는. 이제는 11년생까지 나왔어요, 올해. 네. 어떤 팀에서 데뷔한 멤버? 그래서 조금 아연해지지만 그 팀의 노래를 지금까지 들었던 거랑 좀 다른 노선을 보여준 것 같아서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앨범. 코르티스 들어보셨나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오늘 처음 이름을 들었는데 한번 저 또 혜인님의 추천을 또 믿고 듣기 때문에 저희 플랫폼피 맞은편에 CU 편의점이 있는데 거기 앞에가 항상 래핑이 바뀌어요. 맞아요. 새 앨범이 나올 때마다 네네네. 늘 누구지?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누군가가 추천해주면 듣고 네. 저는 거의 뭐 화사 앨범쯤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청룡영화제에서 네네. 굉장한 무대를 보여주셨던 네, 그 전부터 이제 무대를 계속 보면서 되게 재미있는 콜라보 한다. 어떻게 챌린지를 무대로 끌고 왔지? 막 이런 맞아요. 생각하면서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청룡에서 이제 정점을 찍어버려가지고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2025년 올해의 책 각자 3권을 오늘 자리에서 공개하자 하고 들고 왔는데 하나도 겹치지 않았는데 의도로 하나를 빼셨다고요. 네, 저랑 겹칠까봐. 근데 진짜 그것은 갖고 왔다 제가. 네, 저는 이제 뭐 저희가 또 이제 관계를 맺은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네. 이 사람은 이거를 올해 책으로 꼽을 것이다가 3권 중에 하나 정도는 맞출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못 맞췄는데 죄송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먼저 네, 그 책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올해 처음으로 북적북적이라는 앱에 기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지금까지 96권을 올해요? 읽었어요. 네. 괜찮으신데요? 제가 올해 100권을 읽자가 저의 목표였거든요. 그 중에 그래서 어제 올해 책 뭘 고르지 하고 이제 쭉 보다가 이 책이 나에게는 한 권의 올해의 책이다 싶어서 갖고 온 게 블랙버드의 노래라는 책입니다. 네. 크리스천 쿠퍼라는 저자가 지은 거고요. 이 책 혜인님도 뉴스레터에서 제가 장바구니에 넣었다고 소개했을 거예요. 네네네 했던 그 책이었어요. 제가 올 봄에 읽었고 2024년 9월 30일에 나온 책이었군요. 네. 근데 이 책이 키워드가 일단은 탐조가 첫 번째로 있고 그 다음에 퀴어인 흑인 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키워드로 마블 꼽고 싶습니다. 이분이 마블에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마블에 최초로 그 퀴어 캐릭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일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재밌게 읽었고 이분의 삶 자체의 회고록인데 이분이 2020년 5월 25일에 뉴욕시 센트럴파크에서 탐조를 하다가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을 발견하고 그걸 영상으로 이제 남기면서 그 백인 여성에게 빨리 목줄을 채우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백인 여성이 지금
흑인이 나를 위협한다라고 이제 신고를 하면서부터 이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페이스북과 또 트위터로 날르면서 이제 그 여성분은 정말 직장도 잃고 추후에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진 것이 또 뒤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도 이 책을 쓰게 되신 것 같아요. 그 흑인 퀴어로서의 정체성이 첫 번째로는 이분이 70년대에 10대 시절을 보낸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시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 시대에 기독교 집안에서 퀴어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이제 커밍아웃 하기까지, 그러니까 대학교를 가서 이제 커밍아웃을 했는데 대학교를 또 하버드를 가십니다. 그래서 되게 안전한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그 인정받고 한 그 경험을 또 하시고, 근데 그 전까지의 어떤 10대 시절의 어떤 엄청난 혼란이 있었겠네요. 네, 그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탐조를 하는데 이분이 센트럴파크에서 무려 탐조를 하는데 거기가 진짜 탐조 대잔치를 벌일 만한 공간인지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알았고, 그래서 저는 뉴욕을 한 번도 뭔가 로망으로 품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나도 가고 싶다, 센트럴파크. 이 생각을 했고, 그 인스타에서 레이지 드로잉이라고 하는 그림 그리시는 작가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최근에 센트럴파크에 가서 탐조를 하셨던 그 또 여행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이 또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블에 이제 있는 분으로서 이분이 그 마블 코믹스에서 작가이자 편집자로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흑인 캐릭터를, 그러니까 퀴어 캐릭터를 넣어서 그런 책이 이제 발간이 되고, 그 책에 대해서 이제 뭔가 또 사회적으로 약간의 그 반향이 일어났던, 네, 약간 부정적인 반응과 그 다음에 동성애에 대한 편견 막 이런 것들이 엄청 또 왔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네, 여기 보면은 노스스타라는 그 게이 슈퍼히어로를 2명 소개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스스타는 마블 유니버스에서 사랑과 정의를 위해 싸우며 성소수자임을 밝힌 최초이자 유일한 히어로가 됐다. 노스스타는 엑스맨에 등장했고 2012년 출간된 놀라운 엑스맨 51권에서 흑인 남자친구와 결혼했다. 주류 코믹스에서 그려진 첫 동성 결혼이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탐조의 즐거움, 그리고 그 탐조에서 탐조하면 뭐가 좋은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진짜 많이 나오고요.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만나는 그 꿰뚫고 있는 어떤 탐조의 세계를 좀 재밌게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 올해의 책으로 뽑겠습니다. 그 사실 탐조가 원래는 중산층 백인의 취미다라는 맞아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다른 책에서 버드걸이라는 책에서 아마 읽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 새를 보는 그 장비 자체가 굉장히 고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가 그런 취미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가족이 같이 할 수 있어서 어쨌든 그랬었는데, 근데 이게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탐조 책이었으면 사실 저도 많으니까 이제 다양하게 나오니까 뭐가 다르지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이분의 그런 복합적인 정체성이 되게 녹아져서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센트럴파크의 역사도 조금 나오는데 센트럴파크가 원래 흑인 빈민가였대요. 근데 그걸 다 밀고 공원으로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 놀랍다. 어떤 이제 상징적인 공간이고 자연으로서의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기 이전에 사람들이 사라져야만 했고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장소다 자기한테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추천을 드려봅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A님의 첫 책을 골라보겠습니다. 네, 저는 안희재 작가의 증명과 변명이라는 책이고, 이 책은 12월 31일에 출간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권을 고를 때 2025년에 출간된 책으로 하고 싶었고, 근데 저의 어떤 강박상 12월 31일에 출간된 책 2025년 연말에 말해도 되는가 싶었지만 쳐줄 것인가? 그때 읽은 분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맞아요. 2024년 12월 31일에 우리한테 많은 일이 있기도 했고, 이거는 이제 2025년에 한번 얘기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왔고,
안희재 작가님은 인류학을 공부하시는 학자분인데 망설이는 사랑이라는 그 아이돌 팬덤 사이에서의 정동 정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이돌이 어떤 문제를 저질렀을 때 혹은 어떤 의혹에 휘말렸을 때 캔슬 문화라고 부르는 게 있죠.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이 아이돌을 소비하지 않겠어. 그냥 탈덕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사회에서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팬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응원을 하면서 그 쉴드 쳐주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를 실제로 팬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러니까 논란이 된 적이 있는 아이돌의 팬들을 인터뷰하면서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이 작가님을 먼저 알게 됐고 그때도 물론 인류학을 공부하는 분이긴 하지만 되게 인터뷰를 잘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가 그 현장에 있던 건 아니지만 그때 둘이서 그 인터뷰어와 인터뷰가 나눈 내용을 굉장히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맥락 설명을 너무 잘한다라고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책이 이 증명과 변명이라는 책이고요. 이거는 부제가 죽음을 계획한 어느 청년 남성이 남기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죽음을 계획한 청년 남성은 이 안희재 작가님이 95년생이신데 본인과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던 동갑내기 친구예요. 근데 중학교 때는 그냥 안녕 그냥 반에서 그냥 인사하는 정도의 친구였고 그리고 나서 입시 때문에 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갑자기 공부에 집중한다시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약간 소원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 안희재 작가도 굉장히 입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나오고 그래서 고등학교 땐 거의 그냥 관계가 좀 소원하다가 재수를 하면서 다시 교류가 생겨요. 안희재 작가님은 재수를 했고 그 친구 이제 여기서 우진이라는 가명으로 나오는 친구가 있는데 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오수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뭐 고통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괴로움이. 근데 이거를 주변에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를 30살이 돼서 둘이서 대화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의 그 가명으로 쓰인 우진이란 친구를 만나서 이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의 한국 남성, 한국 젊은 남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고 싶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책이고 여기에 이제 죽음을 계획한 있잖아요. 이 우진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데 왜 그 대학에 가고 싶은지는 이유를 본인이 찾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수능을 다시 본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분의 이제 인터뷰 속에 나오는 배경은 집안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서 이제 유일하게 관계가 형성된 거는 교회 공동체인데 또 교회 공동체의 특성이 혼전 순결을 굉장히 신성시하기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스트레스 그 입시와 학업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뭔가 술이라던가 담배라던가 뭐 그런 연애라던가 이런 걸 굉장히 금욕적으로 본인이 지키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 종교인으로서.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 창구가 전혀 없었고 그래서 그런 신앙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 오수를 보는 중간에 군대를 가요. 그래서 한국 남성이 경험하는 군대. 그리고 아까 잠시 언급한 것처럼 누군가와 연애를 하고 싶은데 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하지 않기로 선택하면서 오는 어떤 여러 뭐 혼란과 자기 분열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제 이 챕터가 구성이 돼 있긴 한데 그래서 이 우진이라는 분이 자기의 인생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인터뷰를 하는 시점은 2024년이거든요. 그때 이제 대학을 다니지는 않고 코딩을 공부하고 있는데 본인이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고 나면 나는 자살하겠다라고 이 안희재 작가
지금은 절친한 친구인 안희재 작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안희재 작가 입장에서는 친구의 죽음을 막고 싶고 그래서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게 라고 한 맥락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죽음을 계획한 어느 청년 남성이 남기는 질문들이 된 것입니다. 이 책이 정말 좋은 건 뭐냐면 뭐 무거운 이야기일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안희재 작가가 일단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질문을 굉장히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다음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인터뷰어로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런 전문성도 있는데 근데 이게 인터뷰어이면서 친구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경계를 되게 잘 넘나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매번의 인터뷰가 끝날 때마다 본인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이게 무거웠는지를 따로 써둔 챕터가 있어요. 아하, 네. 네.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내 친구와 인터뷰하고 나서 이거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원고를 쓰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라던가 아니면 내 친구가 말할 때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되게 거침없는 속도로 얘기했는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땐 되게 머뭇거렸다. 그리고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있을 때 내가 바로 이해가 됐는지 아니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따로 매 챕터가 끝날 때마다 덧붙이는 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정말 미쳐요. 그게 너무 밀도가 세고요. 같이 혼란스러워져요, 독자가. 그래서 내가 과연 죽음을 앞둔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이것 자체도 어렵잖아요. 근데 대화를 나누고 나서 내가 어떤 친구이자 청자였는지를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돌아볼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너무 힘든 작업을 멋지게 해내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국의 젊은 남성, 소위 한남, 궁금하지 않은 분들 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되게 명확하게 이런 파트가 있는데 많은 청년 남성들은 자신의 삶을 우진이 K 타임라인이라고 표현한 학교, 수능, 연애, 섹스, 군대, 취업, 결혼의 틀 안에서만 설명하며 그 이야기들은 기괴할 만큼 비슷해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남성들에게는 서사가 없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다른 해석과 비판은 뻔하디 뻔한 바로 그 정보들로부터 얼기설기 엮어낸 이야기에서 출발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안희재 작가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우진이라는 분이 특별한 성장기를 보냈거나 특별한 성취를 이루거나 특별한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전형적인 여기서 말한 K 타임라인에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던 그냥 그런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뻔하고 너무 전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관심을 가지지 않고 다 똑같이 범주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책이라서 너무 강렬하게 읽혔고 저한테도 있을 거잖아요. 그 젊은 한국 남자에 대한 편견도 물론 있을 것이고 궁금해하고 싶지 않음?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 형성된 어떤 나도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이제 이 정도의 데이터가 축적됐으면 그들은 정말 그들의 삶을 사는 거고 나는 내 삶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이 책을 만나게 된 게 너무 감사했고 이거는 진짜 이 저자에 대한 신뢰 때문에 알게 됐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냥 사실 한국 청년 남성에 대한 책이라고 하면 정말 안 읽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되게 강렬하게 읽었다는 말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 저자분은 욕을 하진 않는데 그 우진 씨가 굉장히 비속어 많이 쓰시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옮겨요. 네. 날 것 그대로. 네. 언제 급발진하는지 언제 흥분을 참지 못하는지 그리고 인터뷰할 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 이런 것도 그대로 싫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최대한 이제 이 친구의 사고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제 최소한의 윤만 한다. 그 당시 대화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렇게 또 가이드도 돼 있어서 재밌게 읽은 책입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책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 죽음을 계획한 청년이라고 해서 저는 당연히 뭔가 질병을 앓고 있거나 혹은 어떤 이렇게 운명적인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100%로 죽음을 계획한 청년이었던 거가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가장 충격적인 첫 번째였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대화 속에서 계속 그러니까 언제라고 정해지진 않았지만 죽음을 계획한 상태인 것이 이 지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한 요소잖아요. 엄청요. 네. 그래서 선택을 번복할 수는 없냐. 아예 그 죽음의 계획 자체를 물을 수는 없냐. 물론 이런 워딩을 쓰진 않지만 그런 식의 대화를 할 때 뭐 그럴 수도 있고 라고 대답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책 속에 우지는 지쳐 있는데 그 지쳐 있음의 레이어가 엄청 복잡하고 켜켜하게 쌓여 있어요. 그거를 이 안희재 저자가 해체하는 작업을 한 거고, 이 책 보면서 연애 챕터 사실 보면서 그 모태솔로인데 우진 씨가 번따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가서 번호를 따는 건데 근데 이분이 자기가 위협적으로 보이진 않았으면 해서 번호를 따진 않고 자기 번호를 줘요. 아하. 그런 식의 번따, 네. 자기만의 번따를 7번, 8번?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한 이야기를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 책에 따르면 우진 씨는 그 모태솔로를 우리 사회가 되게 하자가 있는 사람처럼 대하는데 근데 주변의 친구들이 너 모태솔로야? 라고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자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때의 안도. 근데 사실은 자기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 연애를 못한 건 아닌가라는 의심. 네.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게 있는데 근데 올해 또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라는 굉장한 예능이 있었잖아요. 네. 제가 좀 재밌게 봤거든요. 저도요. 네. 근데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왜 그렇게 재밌었을까가 그 안에서 뭐 패널들이나 출연진들의 뭐 말과 행동도 재밌긴 했지만 그걸 둘러싼 반응을 보는 게 사실 재밌었어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재밌어 하진 않아도 됐는데 그 반응까지 다 접했던 거죠. 근데 그 안에서 되게 한국 사회가 있었고 그 프로그램을 둘러싼 반응에서 그래서 나는 어떤 태도로 그걸 봤더라. 나는 어떤 식으로 모태솔로 연애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더라를 또 되게 돌아보게 만드는 그게 또 굉장히 인기 있던 프로그램이었다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 모태솔로지만 괜찮아에서 나왔던 그 파주 사는 풋사라는 여자분 있잖아요. 네네. 그 출연진이 최근에 골 때리는 그녀들의 오디션을 보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오디션 보는 그 최근에 회차를 한번 그 방송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연애 프로그램에서 화제가 된 여성 출연진들 가운데 한 3분을 그렇게 섭외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만 풋살을 하던 사람이고 2분은 솔로지옥 막 이런 데에 나오셨던 분들인데 어쨌든 화제성은 있는데 풋살 경험은 없는 뭐 이런 분들도 나오셔서 테스트를 보고 하는 장면이 있어서 제가 이 친구가 나왔네 하면서 되게 반가워했던 네, 그때 커플 안 됐지만 자신의 또 취미생활 꿋꿋이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네요. 그래서 반가웠습니다. 네. 그 프로그램에 나온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맞아. 강인하고 단단하게 자기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었죠. 네. 좋았죠. 네. 네. 여기까지 모태솔로 이야기 아니고 증명과 변명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책은 혜인님이 맞추신 김효선 에세이 오춘실의 사계절입니다. 이 책의 표지를 일단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저는 인터넷 서점에서 이 표지를 처음 봤을 때
사실은 그 김효선 MD님이시지만 사실은 여기에 정보는 없으니까 딱 봤을 때 오춘실이라는 이름도 매우 약간 배우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표정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그래서 뭔가 노년의 어떤 모델이나 뭔가를 하시는 분의 에세이가 나왔나 보다. 약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의 어떤 입소문들이 점점 나고 뒷표지까지 보고 이제 하는 순간에 알라딘 MD님이시라고? 이렇게 갑자기 제가 만났던 김효선 MD님이 떠오르고. 그러게요. 직접 미팅을 해보신 네, 적이 있으시겠네요. 제가 미팅 받으면서 또 사인도 받았습니다. 네네네. 이번에 이제 저희 소설이 나왔으니까 소설 소개하면서 그렇네. 가서 또 사인도 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매우 신기했습니다. 근데 알라딘 MD님인 거 아시고 알라딘에 너무 많은 책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편집장의 선택 일주일에 4개씩 일주일이 아니죠? 화요일 금요일인가요? 네. 이걸 알고 있어. 바뀌는 타이밍 맞춰서 보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독자 입장에서 책 고를 때 어쨌든 한번 검증이 된 거니까. 근데 그 편집장의 선택에 오른 책을 눌러보면 MD 평이 나오는데 다른 서점들이랑 다르게 알라딘의 그 MD 평이 조금 긴 편이에요. 맞아요. 예를 들면 소설의 경우는 소설가의 지난 작품들과 이 신작이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되게 잘 소개해 주신 분이 김효선 MD님이기도 해서 그걸 되게 잘 따라 읽는 독자였어요. 책을 살 때도 도움을 많이 받고. 그래서 이분의 인스타그램을 처음에 찾아봤었고 그래서 팔로잉을 하면서 수영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구나 정도로 알고 있다가 이제 책이 나왔다고 해서 되게 반가웠고 근데 그 MD평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잘 쓰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근데 보통 서점 MD분들이 책에 대한 책 많이 쓰시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요. 좋았다. 그래서 그 지점이 진짜 자신의 삶에 대한 에세이를 써내셨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 김효선 MD님과의 인연이 위즈덤 하우스에서 장강민 작가님의 우리의 소원은 전쟁을 냈을 때 그때 이제 독자와의 그 저녁 식사 자리를 한번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김효선 MD님이 장강민 작가님을 너무 좋아해서 그 자리에 참석을 해주신 거예요. 원래 MD분들이 그런 행사 참석 잘 안 하는데 특별히 오셔서 이제 그때 잠깐 인사하고 이야기도 듣고 그랬을 때 이제 김효선 MD님이 굉장히 여행을 많이 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었어서 되게 워라밸을 충실히 지키시는 어떤 그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근데 또 엄마와 이제 이야기를 오춘실의 사계절역에서 엄마 오춘실의 이제 이야기를 쓰셨는데 엄마와 그 베트남 하노이 가서 이제 처음으로 같이 호텔 수영한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그리고 엄마와 이제 수영을 그렇게 같이 하게 되면서 나눈 이야기들 그리고 더불어서 엄마가 이제 청소일을 마지막에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그 정년퇴직을 잘 해내고 싶었는데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제 또 코로나 시국에 그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이제 자신의 일을 좀 이렇게 마무리를 잘 못했던 아쉬움 같은 것과 더불어서 이제 김효선 MD님이 직장에서 겪었던 그 적응 장애에 관련한 부분들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그 힘든 과정들이 좀 쭉 나오기도 하고 정말 변화무쌍한 그 글을 담은 에세이였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내 책이었어야 돼. 엄마와 수영이라니? 세상에. 그렇지. 키워드가 엄마와 수영. 이게 왜 하지만 그랬는데? 낮은 산이 가져가셨다. 가져가셨다. 그리고 오늘 오면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만든 이야기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그 4년이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에세이를 쓰기까지가 4년이 걸렸고 그리고 처음 에세이를 쓰시는 만큼 이제 엄마를 또 어떻게 내가 그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을 거잖아요. 이 책을 쓸 때 그 에세이를 처음 쓰면서
비비언 고닉의 상황과 이야기를 보면서 논픽션에는 페르소나가 필요하구나. 엄마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네 번째 원고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그 제목 그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쓴 원고는 다 버리고 네 번째 쓴 원고를 이제 세상에 내보여라. 고대. 그렇죠. 근데 이 책을 쓰실 때 정말 첫 번째 원고 바로 빠꾸 먹었대요. 강설의 편집자님이 이제 다시 써라. 이제 호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원고가 이제 지금 이렇게 딱 나왔는데 약간의 자신의 분노 혹은 슬픔 이런 어떤 1차적인 감정이 들었던 휘몰아치는 것들을 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고에서 이제 다 써서 내서 버리고 그 다음에 남는 이야기들을 이제 이렇게 쌓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4년이 걸린 에세이라고 해서 좋은 거에는 또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엄마와의 두 사람이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그거를 딛고 성장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다가 어느 나이부터는 사실 회복이라는 것이 없이 그냥 그것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의 이야기를 수영에 빗대어서 또 하는 이야기들도 너무 좋았고 정말 두 분을 또 잘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인스타를 그 뒤로 팔로잉을 해서 네, 두 분이 또 잘 수영 다니고 더불어서 엄마랑 같이 북도크 다니시는 것도 맞아요. 너무 귀여워서 진짜 가보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 보면은 춘실 씨가 정말 부상을 많이 당하시잖아요. 맞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다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엄마가 이제 학업 같은 이야기도 나오는데 중학교 중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초등학교 중퇴였다라는 것도 이제 또 추후에 알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 안에서 엄마의 어떤 생애가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지 이런 변화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수영을 초등학생 때 굉장히 공포스러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후로.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게 트라우마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정도까지는 오긴 했는데 어쨌든 수영을 즐기지 않는 입장에서 이 책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마음의 장벽이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수영을 하고 싶게 만드는 책이고요. 맞아요. 일단은 물론 수영뿐만 아니라 되게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춘실 씨의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담겨있는 책이지만 되게 우리의 정말 현실은 너무나 유유히 말 그대로 흘러가지가 않고 정말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좀 이 수영장에 가서는 그 시간만큼은 진짜 자유로워지는 그게 너무 눈앞에 잘 그려져서 그래서 저한테도 이렇게 다가왔는데 수영을 평소에 하시는 분이 읽으시면 그냥 맞아요. 제가 너무 좋으시겠다. 수영하고 많이 멀어져 있었는데 이걸 읽는 동안 수영하고 싶어 막 이 생각이 엄청 들었었고 그리고 특히나 저희 수영장에도 엄마랑 그렇게 오시는 중년 딸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혹은 또 30대, 20대의 딸과 이제 엄마가 같이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렇게 같이 시간을 매일 보낸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일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 레디 투 킥. 네네네. 표지에 있는 수영복에 브랜드가 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이게 너무 시선 강탈이 잘 된. 네. 이게 지구오락실 시즌 3에도 협찬을 들어갔던 브랜드죠. 맞아요. 네, 굉장히 눈에 띄고 약간 키치하면서 귀여우면서 포인트가 있는. 네, 진짜 과감한 표지가 아닐 수 없어요. 맞아요. 저자의 얼굴을 이제 그렇게 딱 전면에 내세운다라는 게 표지 디자이너의 또 과감한 결정이 매우 또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제가 이어서 해볼까요? 네. 제가 소개하고 싶은 두 번째 책은 김소미 작가의 불이 켜지기 전에라는 책입니다. 김소미 작가님은 시내21의 취재 팀장님이세요. 제가 시내21 너무
매번 사읽진 못하지만 주간지 매번 살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나름 충실히 오랫동안 읽어온 독자로서 그냥 기본적으로 시네21의 기자님들의 글을 좋아하는데 에세이를 쓰신다고? 라고 해서 너무 반가워서 샀고 일단 이 책도 표지가 되게 인상적인데 네. 이 표지에 있는 그림이 에드워드 호퍼의 Solitary Figure in a Theater 그러니까 혼자 극장에 있는 이의 고독 정도로 해야 될까요? 저는 현대 우리 시대의 그냥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건 줄 알았는데 에드워드 호퍼였군요. 네, 와. 굉장히 멋진. 네. 그래서 이 불이 켜지기 전에라는 제목처럼 그러니까 극장에서 영화가 상영되고 엔딩 크레딧이 쭉 흐른 다음에 불이 켜지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기자 혹은 관객으로서 느끼는 여러 가지 심상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엔딩 크레딧 안 보고 바로 자리를 뜨시죠. 어두울 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김소미 작가 같은 경우는 엔딩 크레딧을 다 보고 불이 켜질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좀 곱씹기도 하고 다음 기사 어떻게 쓸까 고민하기도 하고 자기의 뭔가 유년기를 그 영화를 보면서 떠올려 보기도 하고 그 순간의 중요성 그리고 그 시간이 본인한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쓴 책이고 김소미 작가는 영화과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되고 싶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닌 영화 기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초반에 겪었던 충돌, 창작자가 아닌 그 영화 업계에 있긴 하지만 약간은 주변부 혹은 이 책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 중간자, 매개자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은 면도 있지만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또 되게 솔직하게 담고 있는 책이고 그래서 되게 웃겼던 에피소드가 그 영화과에서 졸업작품을 찍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독립 영화 제작을 도와줄 때 그 제작부 막내로 일을 할 당시에 그 선배가 무료로 서울 유람선을 빌려와라 라고 했대요. 촬영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해냈다는 거. 그 동기와 같이 그 서울 유람선 측에 읍소를 해서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자신의 또 다른 동기는 장국영을 닮은 한국 배우를 캐스팅해오라. 이런 식의 요구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작부 막내들이. 근데 영화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그 해낸다. 모든 것을 해내는데 그게 이제 돌이켜보면 그 좋아하는 마음과 착취는 너무나 맞닿아 있다. 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 업계에 있지 않아도 건너듣는 말들로 영화업계가 굉장히 고강도의 노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협업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막내들은 어쨌든 좀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건 아니고 그때 본인이 어떤 생각으로 일을 했는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영화라는 매체를 좋아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어서 와 나라면 뭔가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서울 유람선 무료로 못 빌리거든요. 저 같으면은 네. 아마 제 돈을 썼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저는 좀 그런 네, 빚을 내서라도 그러니까 좀 싸바싸바를 잘 못하는 특히 20대 때는 너무 저는 경직돼 있었고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할 수 있는데 20대 때는 그 시장에서 물건 흥정을 전혀 못했거든요. 전 무조건 정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맞습니다. 저도 가격이 오히려 안 적혀 있는 곳보다 적혀 있는 곳이 편안한.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해낼 수 있게 만들었던 너무나도 영화를 좋아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영화업계에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그 헐리우드 배우와의 화상 인터뷰, 줌으로 하는 화상 인터뷰를 할 때 그게 너무나 큰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렸을 때 만나고 싶었던 배우나 감독들을 이 제도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개편이 되면서 15분이 한국에 있는 기자들한테도 주어진 게 너무 좋은데 근데 여기서 또 아찔한 에피소드가
그 줌이 30분 동안만 무료로 쓸 수 있고 아, 유료 네. 결제를 해야 그 네. 이상을 쓸 수 있는데 이자벨 위페르 배우랑 줌으로 파리에 있는 이자벨 위페르 배우와 인터뷰를 하다가 너무 지금 소통이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끊겼어요. 종료가 돼가지고 무료 플랜이라서 그래서 그것에서 얼마나 식은땀이 났는지. 네. 근데 그 다른 번역가분의 도움으로 전화로 인터뷰를 마무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아찔하네요. 그러니까요. 또 다른 거는 저도 이거는 종종 경험을 해봤는데 코로나 이후에 영화 GV를 가면 극장에서 하는 마이크를 돌렸으면 이게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된다라고 해서 그 영화관에서 GV 시작할 때 QR코드 찍으면 오픈 채팅방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극장에 있는 뭐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관객이 다 거기 들어가서 거기에 질문을 올리고 그걸 이제 기자가 읽고 답변해주는 그런 문화가 생겼는데 이제 이 기자님이 어떤 영화 GV를 하고 나서 그 오픈 채팅방에 나오는 걸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관객이 새벽 1시 반쯤에 근데 이 질문에 대해 아까 기자님이 답변 안 해주셨는데 혹시 뭐 의견을 들려주실 분 있나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새벽 1시 반에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자기의 해석과 감상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방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걸 지켜본 이야기.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기자님이 그 관객의 그 질문을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기준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또 써놨는데 아,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아도 관객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진짜 영화는 진짜 관객의 것이구나. 이 불이 켜지기 전에도 중요하지만 불이 켜지고 나서도 영화는 계속 이어지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또 그런 에피소드들을 써놔서 재밌게 볼 수 있었고요. 그 외에는 그 목요일마다 이 시네21 마감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주간지 마감에 대한. 그것이 얼마나 기적적이고 그것이 얼마나 해도 숙련되지 않는지. 근데 김소미 기자님도 한 20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91년생이세요. 아, 진짜요? 네네네. 아, 그럼 시네21 중에 젊은 피를 담당하고 맞아요. 계시구나.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은 하셨겠죠? 그러게요. 연차가 사실 써있지는 않은데 꽤 본 것 같은 기억이 나긴 하는데 이름을. 네. 네네. 그래서 다혜리 기자님 갑자기 떠오르네. 여기 이제 다혜리 기자님이랑 네. 김혜리 기자님도 언급이 돼요. 네. 그래서 시네21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너무 재밌게 읽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 김소미 기자님이 칸 영화제에 가서 브이로그를 찍어서 올해 시네21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봐야겠다. 그게 네. 꽤 재밌어요. 그거 되게 재밌게 왜냐면 칸 영화제는 일반 관객이 거의 좀 접근할 수가 없는 네. 그런 영화제로 유명한데 거기를 이제 브이로그로 찍은 것도 너무 재밌었는데 이 책에도 이제 칸 영화제 취재기 비하인드도 또 담겨 있어서 내가 가보지 못하는 칸 이렇게 텍스트와 비디오로 가본다. 재밌었습니다. 네. 네. 어떻게 혜인님은 불이 켜지기 전에 일어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앉아 계신 분인가요? 컨디션이 너무 나쁘지 않으면은 끝까지 보는 편이긴 해요. 저는 주로 일어나는 편인데 영화 끝나면 일어나는 편인데 이제 앞에 통로 쪽에 앉은 누군가가 이제 앉아 있다. 좀 앉아 있는 그런 정도이고 또 혹은 많이 앉아 있으면 나가다가 쿠키 있나 하고 다시 앉는. 그게 있어. 다들 이렇게 멈칫 해가지고. 왜 안 나가는 그러니까 약간 콘서트장에서 나 이제 지하철 타러 가는데 갑자기 앵콜 하면 이렇게 다들 멈칫하는 거랑 비슷하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렇군요. 김소미 기자님의 불이 켜지기 전에 네. 아주 멋스러운 표지. 네. 잘 봤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저의 픽은 이랑 작가님의 기타를 작게 치면서라고 해서 이랑의 가사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랑 작가님이 그동안 쓰셨던 정규 앨범 3개에 이제 수록되었던 그 곡들의 가사와 함께 그 가사를 창작하기까지의 어떤 뒷이야기
그것들을 이제 에세이처럼 이제 쭉 쓰신 거고요. 이게 아침달에서 출간이 9월 17일에 나왔네요. 이 책을 이제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이랑 작가님한테 종종 들었었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이것도. 근데 그 이유가 작가님이 이제 계속 과거의 자신의 기록을 이제 들추면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시절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돌아보기에. 그래서 여기 맨 앞에 들어가는 인트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결같이 화내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는 마음들이 잔뜩 쓰여 있었다. 이렇게 변화없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매우 반가웠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다 읽고 나서는 좀 많이 안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작가님이 괴롭고 힘들었던 10대, 20대를 지나서 30대까지 이제 흘러서 40대에 이르렀는데, 이제 작가님이 그런 말을 이제 마지막쯤에 하거든요. 나도 살아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이기도 하고 단단해졌구나 싶기도 했고, 여기 추천사를 김윤하 평론가님과 김윤하 가수님이 이제 써주셨는데, 가수님이 가수님 윤아, 가수 김윤아와 자우림, 그다음에 대중음악 평론가 김윤하, 네네. 이렇게 두 분이 써주셨는데, 그 김윤하 평론가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잠시만 삐끗해도 퇴보나 도태를 두려워해야 하는 위태로운 세상 속에서 이랑의 노래를 둘러싼 모든 것이 성장했다. 심지어 마음껏 울고 마음껏 울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들여다보며 쓰는 게 괴로울 것이라고 했지만 이쯤이면 이랑도 깨닫지 않았을까 싶다. 자신도 주위도 울리다 웃기고 결국 성큼 성장하고만 자신이 만든 결코 작지 않은 세계를,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이렇게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이라고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초반에 이제 읽으면서 작가님의 어떤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어서 또 그런 부분도 공감하면서 읽었지만, 끝에 이제 딱 읽으면 덮으면서 이제 이랑 작가님 너무 이제 뭐랄까 정말 김윤아 작가님처럼 안아주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기대하고 그 할 말들을 해주기를 기다려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혜인님도 기록 광인이시잖아요. 이제는 글쎄요. 네. 어떤 기록에 어떤 돋보이는 지점이 있는 책인가요? 그렇습니다. 뒷면에 이렇게 자신이 쓴 수십 권의 그 수첩이 이제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 바탕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쓴 수십 권의 자신의 일기, 그 메모가 이제 바탕이 된 하나의 에세이가 된 것이고, 그리고 여기 디자인이 또 아침달은 매우 그런 부분이 이제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수첩에 있는 어떤 이야기나 그 그림들이나 삽입을 해놨네요. 메모 같은 것들을 촬영을 해서 다 이렇게 따다가 그 붙여놓았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진짜 이 당시에 그 작가님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거의 뭔가 코러스처럼 들어가 있는 그런 맘듦새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랑 작가님이 세 장의 정규 앨범이 2012년에 윤윤슨, 그 다음에 2016년에 신의 놀이, 2022년에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했는데, 매번의 그 앨범 발표 때마다 제가 우연찮게 좀 겹쳐 있었는데, 윤윤슨 같은 경우에는 제가 페이퍼 바자회 때 지금도 기억나요. 광장에 있는 세이브 더 칠드런 1층에서 그때 이제 이랑 밴드가 와서 첫 앨범이 나왔다 하고 그 앨범 무대를 보여줬었어요, 라이브로. 그래서 그때 처음 보고 그 자리에서 제가 앨범을 사서 담배를 피고 있는 이랑님한테 다가가서 사인해주세요 해가지고 사인을 이렇게 또 멋지게 해주시고, 그렇게 받았던 게 첫 만남이었거든요, 저에게는. 그렇게 하고 2019년에 처음으로 제가 작가님한테 주니치 에세이를 한번 내보시면 어떻냐라고 한번 만남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인연이 되어서 신의 놀이 2016년이 나왔을 때 그쯤에 이제 계약을 해서
오리 이름 정하기라는 그 소설 집을 2019년 10월에 냈었고, 그 다음에 늑대가 나타났다 2022년에 2022년에 발매가 됐는데, 저는 그 전에 이제 앨범 준비하시는 동안 이랑 이가라시 미키오의 서간집을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주고받은 걸 묶어서 2021년 12월에 냈거든요. 그러니까 앨범 딱 바로 나오기 전에 책이 냈었고. 서간집의 제목은?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기들을 제가 옆에서 또 우연찮게 지켜보고 같이 얘기도 많이 나누고 했던 적이 있었어서 이 이 에세이를 읽는 동안에 작가님한테 그렇게 단편 들었던 어떤 이야기들의 좀 더 깊은 이야기들을 같이 덧대어 읽느라고 정신없이 이 책을 쭉 다 따라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10대, 20대 때는 혼자서 울면서 일기를 쓰실 때가 많았는데, 이제 그게 남들에게 이제 들려주는 노래가 되고, 그 노래가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같이 떼창을 하는 어떤 풍경까지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다 되게 기적적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안에 또 세상을 떠난 언니와 이제 주니치가 자신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읽고 나서는 진짜 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그 사랑이 필요한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이 필요한가 싶은데, 그런 것들을 잘 모아서 지금 이렇게 살아보기로 마음먹었다의 의지까지 가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이랑님의 음악을 네. 들어온 사람으로서 진짜 꼭 챙겨봐야 되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지금 에디터리님 얘기 들으면서 난 이랑님 처음 언제 알게 됐지? 였는데, 저는 독립서점에서 어떤 책 표지를 봤는데 내가 30대가 됐다 씨발 맞아. 이라고 돼 있는 이상한 책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스티커였는지 책의 표지였는지. 네, 책 표지.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맞아. 와, 이게 독립출판이다. 그래서 바로 사가지고 30대가 될 때 그거를 막 색칠하기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고. 네. 그러니까 첫인상부터 되게 범상치 않은 작가님이었다. 맞아요. 네. 그때 막 뭐 그런 보이스피싱 같은 무슨 전화 왔을 때 막 저 돈이 없는데요. 통장에 잔고가 얼만데요. 막 이런 얘기 막 그 전화 왔던 그 사람 붙잡고 하던 얘기도 기억이 나네요. 그 책이 잘 팔리다가 몇 해 전에 아마 절판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더 이상 네, 30이 아니기 때문에 30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튼 좀, 그리고 그 창작이라는 것이 이랑님을 보면은 정말 신기하게도 본인은 이제 초반에는 엄청 그 노래를 만들어내는 게 너무 쉬워서 하루에도 막 몇 곡씩 막 하고, 그 막 뭔가 갑자기 쏟아지는 어떤 느낌으로 뭐 했는데, 이제 점점점 한 곡을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최근에 만났을 때 얘기를 잠깐 들은 게, 누가 물어보신 거예요. 작사를 먼저 하냐, 작곡을 먼저 하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주변에 그런 싱어송라이터들한테 주로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랑 작가님 항상 동시에 나온다. 그것도 너무 신기한데, 그게 특수하게 이제 음악을 그렇게 배운 적이 없고, 그 흥얼흥얼 거리면서 중얼중얼 하다가 그게 이제 노래가 되니까, 그러니까 악보를 지금도 볼 줄 모른다. 그래서 자신이 처음에 그거를 할 때에는 비디오 맥북의 그 카메라로 네네. 녹화 버튼 눌러서 자신의 손 모양을 다 그걸로 기억해서 그렇게 그래요. 해서 곡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신기하고 그런 이야기들이어서 이랑 작가님을 좋아하신다면, 그 이랑님의 노래들을 잘 듣고 있으셨다면 이 창작 어떤 뒷이야기 에세이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랑 작가님은 이 붉은 어떻게 보면 피 같은 요런 색깔의 컬러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피가 잘 어울리는 사람. 왜인지. 네, 그래서 어쨌거나 아주 좋은 책이었다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혜인님 마지막 책.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올해의 책은 오션 부엉의 기쁨의 황제라는 책입니다. 일단 벽돌책이에요. 유일한 소설인가요? 그런가요? 소설 많이 읽었지만 살아남은 오션 부엉님 축하드리고요. 네. 이 작가는 베트남계 미국인 작가고 오션 부엉이라는 이름을 처음 알게 된 게 그 시도 쓰고 소설도 쓰는 작가인데 전작이 총상이 입은 밤하늘이라는 시집이 있어요. 이거를 안톤 허 님이 번역을 했다. 한창 제가 그 번역가 님들에게 빠진 적이 있어서 언제요? 빠졌다 또 나왔어요. 네, 잠깐 빠졌던 적이 있는데 네. 안토너님 너무 우리 잘 알죠? 정보라 작가님의 저주토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한국 문학을 해외에 널리 알리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번역하신 시집 굉장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읽어봤었고 시를 잘 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실 첫 책은 소설인데 지상에서 우리는 잠시 매혹적이다 라는 소설은 김목인 싱어송라이터님께서 또 번역을 우와. 하셨어요. 네. 이거는 지금 절판이라서 읽진 못했는데 이 첫 소설이 그 퀴어인 아들이 어머니에게 쓰는 서간체로 이루어진 편지가 아니고 서간체로 이루어진 소설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읽고 싶은데 그 중고 3만 원이어가지고 어디 도서관에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러게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집만 읽은 상태에서 좀 이 신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번에 나온 기쁨의 황제라는 것은 벽돌 몇 페이지인가요? 소설입니다. 이것이 538페이지예요. 좀 두꺼운 편이죠. 그리고 판형도 크고요. 네. 인플루엔셜에서 나왔고 이번에는 김지연 번역가님이 번역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이 작가가 캐릭터가 되게 한 번 인터뷰를 접하면 좀 잊을 수가 없는데 이 기쁨의 황제라는 책으로 오프라 윈프리 북클럽에 당첨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 이제 선정이 되면서 이제 오프라 윈프리와 이 책을 두고 1시간 동안 나누는 대담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근데 그 모든 그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션 부엉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어머니가 25년 동안 미국의 네일 살롱에서 근무를 했어. 근데 어머니가 책을 읽지 않는 분이었는데 항상 오후 4시에 TV에서 방영되는 오프라 윈프리 쇼를 봤다. 그런 이제 맥락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일 살롱에 있는 모든 여성들, 일하는 사람들과 네일 관리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 모두가 이 쇼를 통해서 자신을 열고 언어를 배우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하는 가난한 이민자들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매우 그들에게 위압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쇼에서 책을 읽는다는 것의 의미를 보여주었을 때 어머니는 이건 접근하기 쉬운 책이네. 제도적 엘리트주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읽기를 접근하기 쉽고 품위 있게 그리고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거의 뭐 취미, 뭐 개인 생활 이런 거 거의 없이 그냥 생존에만 몰두를 할 때 그냥 루틴하게 틀어둔 그 TV 프로그램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책을 소개할 때 그게 이제 심겼다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와 그 네일 살롱을 방문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심기고 그게 이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그걸 보고 자라서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너무 고맙다라고 하면서 울어요. 이 저자가 남성분인데 너무 예쁘게 우세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도 울어. 서로 라포가 강력하게 형성되면서 그 이제 북클럽을 시작하는 거를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약간 인프피 같거든요. 이 저자가 되게 감성적이고 웃음과 눈물이 정말 많은 사람이고 따뜻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저자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이 책의 스토리는 이제 미국에 있는 가상의 도시 글래드니스라는 곳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 10대 소년이 대학을 합격했다고 뻥을 치고
미국은 굉장히 땅이 넓으니까 이제 대학에 붙으면, 좋은 대학에 붙으면 막 6시간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방까지 들쳐 업고 엄마한테 뻥치고 나오는 길에 자기 동네에 그 강이 있고 그 강 위에 있는 다리에서 뛰어내릴 생각을 해요. 이 소년이. 아이고, 네. 근데 그 심리에 대해서 왜 그런지는 독자가 처음부터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뭔가 가족한테 거짓말을 하고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러던 차에 그 다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굉장히 이상한 위치에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빨래를 널러 나왔던 할머니가 혼자 사는 집이었는데 그 할머니가 잠깐! 해가지고 너 잠깐 여기 와서 코코아 마셔. 이런 식으로 약간 회유를 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친구, 이 주인공이 엄마한테, 주인공의 이름은 하이인데요. 엄마한테 이제 거짓말을 쳤으니까 집에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에서 묵을 곳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된 할머니의 집에 살게 된 거죠. 근데 그 할머니가 80대인 그라나자라는 할머니인데 처음에는 그냥 선이 있고 따뜻한 할머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치매를 가지고 있고 그 할머니는 가족이 세계 제2차 대전에서의 그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억이 또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서 그래서 이 소설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할머니가 갑자기 뭐 이러지 마세요. 뭐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지금 80대인데 10대 시절의 자기로 돌아가서 이 하이라는 소년한테 병사인 것처럼 이렇게 할 때 이 친구가 그거를 맞춰줘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오락가락하는 정신을 보일 때 근데 그 자기를 그 2차 세계대전의 병사로 대할 때 바깥은 안전해요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할머니를 안도시켜주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80대의 할머니와 10대 소년이 관계를 맺는 것이 한 장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와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하이라는 친구가 근데 자기는 2차 세계대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건너듣기만 했지 역사적 사실이기만 하지 나한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할머니랑 그 대화를 통해서 추론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자기가 진짜 더 병사처럼 그때의 병사처럼 보일 수 있을지 그러면서 이렇게 할머니와의 그 교감을 하는 그런 게 되게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할머니와의 관계가 한 축이 있고 그리고 이 친구가 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동네에 있는 대형 마트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이민자들이죠. 이민자들, 소외된 자들과 맺는 관계를 이렇게 병렬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사건이 있진 않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하이라는 소년과 그라나자라는 할머니를 완전히 알게 된 기분이 들어요. 너무나 인상적으로 이 캐릭터 구축을 잘 해놨고 그리고 시를 쓴 작가다 보니까 너무나 시적이고 문학적으로 그 미국의 풍경을 묘사해놓은 장면이 있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일부러 읽어드리지 않고 직접 보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뭐 예를 들면 나뭇잎이 뭐 호박색인데 그게 뭐 팬에서 녹고 있는 버터와 가까운데 뭐 거기에 뭐 햇살이 뭐 내리쬐는데 그게 뭐 나의 뭐 이마에 어떻게 부서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길게 묘사적으로 서술해둔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시와 소설을 동시에 읽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그런 식의 포만감도 있는 것 같아요. 독자한테. 제가 그 혜인님이 뉴스레터에서 이것을 또 소개해줬을 때도 한번 감겼었는데 오늘 또 푹 빠져 들어가네요. 네. 어떻게 저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네. 근데 줄을 굉장히 많이 치긴 했지만 네, 그것까지 교환 독서처럼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또 교환 독서가 2025도 출판계 트렌드지 않습니까?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탐나네요, 그 밑줄. 네. 네.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기쁨의 황제라는
제목 이게 의미가 뭘까? 이게 엠파이어 피그라는 돼지 종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은유를 한 건데 그 돼지가 그러니까 이 소설 속에서 돼지 도축장에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름은 황제 돼지인데 황제가 전혀 아닌 그것이 이제 이 주인공인 하이가 미국 사회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과 약간 병렬이 되는 표지를 보면 문학동네 세계문학 전집의 하나처럼 보여요. 그런 의도를 또 하셨을까 싶기도 하고 매우 또 제목과도 잘 어울리는 이 표지도 되게 우리나라에서 전시도 한번 했었던 라이언 맥길리라는 사진가의 네, 황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두커니 있는 남자의 사진? 소년 느낌의.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저자의 책을 앞으로도 계속 읽을 것 같아요. 네. 네네네. 그럴 것 같네요. 아주 좋은 또 소설을 한 편 소개해 주셔서 오늘 2025년 올해의 책 아낌없이 털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2025년 남은 2주 안에 읽고 싶은 책을 하나만 서로 소개해보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혹시 근데 사실 읽어야 될 책은 진짜 늘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인간이 욕심이 많다는 거 그냥 인정해야 되지 않나. 저는 뭐 그냥 늘 매년 이런 기분 느끼는 것 같고. 그렇죠. 제가 읽고 싶었는데 못 읽은 책 한번 쭉 적어봤더니 92권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쭉 적기만 했는데. 네, 쭉 적기만 했는데 너무 네. 얼척이 없고요. 네. 하나를 그러니까 2주 동안 이거는 내가 올해 안에 꼭 읽고 넘어가겠다. 한 책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새로 사지는 않아야 될 것 같고 산 책 중에 바벨이라는 2권짜리 소설이 있거든요. 네. 옐로우 페이스를 썼던 네. R.F. 쿠앙의 신작입니다. 네. 네. 근데 어디서 나왔나요, 그거는? 문학사상에서 나온 판타지 소설인데 1830년대 옥스퍼드 대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그냥 소개를 그대로 읽어볼게요. 세상의 언어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대영 제국의 슈퍼파워를 만드는 음막대 마법사 양성소. 옥스퍼드 대학교 왕립 번역원 바벨. 그러니까 바벨탑이 언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흩어진 사람들을 다뤘던 그 성경 네. 그거를 이제 차용을 해서 번역원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사람들이 왕립 번역원의 학생들로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벨이 제공하는 일체의 번역과 실버워킹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파업을 선언한다. 이렇게 시작되는 얘기라고 합니다. 정말 뭔지 알 수 없지만 네. 재밌긴 하겠다. 판타지 소설, 번역과 마법에 관련된. 음막대 뭐라고요? 네, 음막대, 마법사 양성소. 마법사 양성소. 네. 오, 이런 판타지를 또 쓰셨구나. 네. 네. 저는 하재영 작가님의 신작이 나왔어요. 지극히 나라는 통증이라는 책인데 하재영 작가님의 과거의 또 책들을 잘 읽었던 터라 이번에 이제 아까 무슨 제가 짤을 하나 봤는데 40대가 되면은 하면서 이제 막 남자들이 춤을 추는데 여기 다 아파라는 얘기를 하는 릴스를 봤는데 네, 근데 진짜로 이제 통증이 하나에 데리고 살아야 되는 어떤 느낌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극히 나라는 통증이라는 말에 통증 이퀄 나? 그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소개글을 보면 내 몸이 침탈당했다는 무력감, 알코올이 아니면 다스려지지 않는 불안, 노화가 가져다주는 상실감, 그럼에도 이 사건들을 온전히 쓰고자 하는 욕망이 이 책의 재료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 책을 또 저도 연말 안에 마무리하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재영 작가님은 친애하는 나의 지배계랑 나는 결코 어머니가 없었다. 맞아요. 두 권을 굉장히 인상적인 책들을 쓰신 분이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개의 죽음?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 거의 정확했어요. 네. 길어가지고. 네, 그 책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되어서 네, 오늘 두음씨 스테이션 커피타임에 나와주신 소감 한마디 하고 일단은 에디터리님에게 연락을 받았을 때 정말 영광이었고요. 앞에서 보니까 정말 진행을 잘하세요. 이렇게 게스트의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글쎄요.
그 팟캐스트를 우리가 처음에 같이 시작하기로 하고 맞아. 네. 그때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아주 달라진 건 아니긴 한데 이게 진짜 차곡차곡 150회 이상 쌓인 게 정말 놀랍고 저는 이렇게 같은 일을 꾸준히 오래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공동으로 같이 해서 오래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정말로 들고 이거는 뭐 오늘의 소감뿐만 아니라 그냥 지난 4년을 돌아보면 맞아요. 벌써 4년 반. 네. 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올해의 리스트를 꼽는 게 항상 그렇지만 저희가 다 읽고 꼽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읽고 싶은 거 다 못 읽었지만 그럼에도 이 책을 쓰신 국내, 해외 포함 저자분들을 좀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일단 크고 계속 좀 써주시라 이런 마음으로 차기작을 기다린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창작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도 혜인님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 4년 반을 매우 안정적으로 뒤에서 모든 어떤 리스트업과 또 여러 가지 뭐 저작권 음악 뭐 관련한 것도 뭐 해결해 주시고 다 이렇게 뒤에서 반질반질하게 닦아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흘러오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커피타임에 나와주신 거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두둠치 스테이션은 다음 주에도 예고도 나가시겠지만 잠시 재정비의 시간을 갖고 2026년 2월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혜인의 붐업클럽까지 잘 들어주시고 저희는 새해에 만나요. 안녕. 안녕.